출발 새 아침.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23일 정식 발간을 앞둔 상황에서 그 요약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리 기고되면서 파장이 엄청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22일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약 1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 기밀사항과 사사로운 일화들을 경박하게 털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뜩이나 꼬여있는 남북관계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한 현직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 부르면서 법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그는 이달 초 발의된 역사 왜곡 금지법에 대해서도 그 무모함에 놀란다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죠. 공직에 재직 중일 때 알게 된 내용을 사사로이 공개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도 문제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면서 사사로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판사. 역시 상당히 낯설고 이상합니다. 요즘은 입이 가벼운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요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창석 씨. 네. 지금 물론 어른이십니다만 이미 컸습니다만은. 네. 혹시 나중에 뭐 되고 싶다 이런 직업군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작사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사가요? 네. 너무 의외인데요. 작사를 잘해요? 아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이하네요. 네. 혹시 뭐 청와대 같은 데서 공직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나봐요? 그런 제안이 온다면 청문회가 없는 자리로 그렇군요.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존 볼턴이 미국에서 이 국가안보보좌관직을 맡다가 나와서 네. 24억 원의 선인세를 받고 지금 아주 핫한 이슈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제 공직자, 사실 대한민국 청와대도 이 청와대를 나올 때 퇴청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퇴청할 때도 일정한 검증 기간을 두고 사안별로 이제 비밀 누설, 비밀 유지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외교관에 해당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이제 서약서를 각국 외교관이 다 똑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선인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과연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떠한 인세도 받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두둑한 선인세와 함께 자극적인 기사, 자극적인 워딩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볼턴 보좌관이 뭔가 억울하고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 명 회오록을 쓰신 분이 있죠. 네. 네,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일명. 네. 요즘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자신의 겪었던 일을 우리가 잘 모를 만한 것들을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자신의 시각에서 네. 상당히 아주 주관적으로 글을 쓰는 이런 방식이 좀 유행인 것 같은데 그 책도 벌써 베스트셀러래요. 아, 그래요? 네. 그나마 또 볼턴 전 보좌관과 다른 것은 이제 형량이 있다는 것이. 네. 예, 하여간에 참 요즘은 참 돈을 이상하게 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 볼턴 회고록이 사실을 너무 크게 왜곡했다 이러면서 미국 NSC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네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이 NSC에 이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볼턴 보좌관, 전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 대해서 카운터 파트너였던 정의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 역시 함께 밝혔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와대도 그렇고 이 정의용 시장도 엄청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 책 한 권 쓴 거 가지고 원래 즉각 반응을 안 하는데 네. 정의용 시장은 아주 본인 이름으로 따로 이런 그 반응을 내놨고 네. 또 청와대 나름대로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썼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뭐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한반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남북 네. 관계가 지금 사실 2018년 불과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놓여 있고 그나마 지금 미국 현재 대통령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아주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감한 외교 정보 유출이다라는 입장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K-팝 스타들이 대거 네. 신청했다가 객석을 텅텅 비워놨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좀 어려운가 보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씀하셨던 그 연설 현장이 털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설 현장이 있었는데 틱톡이라는 SN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그래요? SNS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 말자라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원인이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래 한 1만 6천석 정도 되는 그런 장소였는데 100만 명 넘게 신청을 냈다가 정말 텅 비워놨다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싫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기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전 특이합니다. 근데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하네요. 되게 많이 아시나 봐요. 틱톡 뭐 털서 다 그냥 척척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볼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분명히 미국 백악관에도 이 기밀 누설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폄훼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 등에 대한 비난 발언 그리고 사실 왜곡 등들도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의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냈었는데 이거를 판사가 허용을 하면서 한 얘기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 책 어차피 내용 다 알려져 있어서 가처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출판 금지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부시어. 대신에 이 책에서 만약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설이 되는 게 있으면 형사적인 처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트럼프도 잘 됐다. 이거 범죄 수익으로 24억 원 받았지 앞으로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몰수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심각한 소식입니다. 수도권 2차 유행과 비수도권의 확산 초기 조짐으로 이 코로나19 위기감이 정말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이 잇따라 경고음을 다시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수도권은 이미 2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비수도권은 확산 초기 단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을에 다시 크게 유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름철에는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여름철 감소 예측은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현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기면서 수도권은 다시 아주 긴장 상태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찾은 손님들, 찾은 그 상충객들에게 마스크 쓰고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물이 왔다 갔다 조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가둬놓고 들어가는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환기라든지 물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이 2차 유행 중이다. 여름철에 감소할 거다 이런 예측은 틀렸고 장기전에 대비한다.
이런 말 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정은경 본부장이 언급한 수도권 1차 유행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분석될 수가 있는데요.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이 말했던 2차 유행은 5월 연휴부터 촉발된, 그러니까 이태원 확진자부터 시작됐었던 그 유행이 지금까지 줄어들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가 참 초창기에 대응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 유행이 많이 돼서 조금 네.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전반전에서 아무리 선방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대량 실점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애기 엄마들 네. 걱정이 많대요. 애기들 발을 그렇게 사람들이 만진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특히 좀 더 지나가는 내가 모르는 아이라도 예쁘면 사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 방역이라든지 안전에 굉장히 부모들이 민감합니다. 제발 맘카페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좀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건강이 너무 염려가 된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아감염학회에서 이 어린아이들, 특히 소아나 영아에 대해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귀엽다고 애기 만지는 거 좀 불쾌하다. 네. 뭐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려고 서 있는데 누가 애기한테 손을 뻗는 거 보고 놀랬다.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엽다면서 발가락 만지는 거 참 싫더라. 뭐 이런 얘기 했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걱정이 많은데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국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복귀는 하겠다 하지만 18대 상임위원장 자리는 네. 다 가져가라. 18대 0 우리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6자리만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을 했는데요. 나머지 12자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민주당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나머지 자리 역시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분위기가 강해서 실제로 18석 다 가져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혹시나 대선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기에 대해서 탄압받는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대선에서 이 분위기를 뒤집자라는 것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휴, 참네. 정치는 정말 어려운가 봐요. 복잡스러워요. 네,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호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죠. 야당에서는 18석 모두 여당이 가져가라. 아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끝낸다.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것만은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던 법사위. 이 법사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간사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당 간사 맡으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상임위 구성 좀 힘겹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로 힘들게 21대 국회가 지금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도 미통당 의원님들 함께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요. 네. 싸우시더라도 들어와서 싸우시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래 박병석 의장이 지난 19일에 나머지 12개 다 처리하기로 했다가 좀 더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러고서 무기한 연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잘하신 것 같으세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또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네. 여야를 아우르셔야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 뭐 충분히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번 주 내에 집거를 끝내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지금 통합당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협상책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줄 수 있는 상임위는 정말 다 드렸고요. 정말 네. 알짜 상임위라고 보통 말하는 상임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통당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빨리 일단은 그 정도면 충분히 여태까지 역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양보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 우리도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무조건 절대 사수다. 이렇게 지금 한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또 미통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보였던 부정적인 모습이 사실은 결정적인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모든 상임위가 똑같은 선상에서 일을 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안을 가로막고 또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 다수가 정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주문하셨고 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책들을 통과시키고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잘못된 법사위를 가지고 또다시 좀 정부 여당과 대적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입법부 입장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야당이 잘못된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사수하지 않으면은 또 21대도 힘들어질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금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줄 거 아니면 우리 협상 없다. 그냥 18개 다 가져가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진실일까요? 그거는 계속 좀 지금 미통당도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호영 대표께서 바로 또 다 가져가라 하시고 복귀하실 듯이 하시다가 지금 또 언제 하실지는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원내 지도부가 좀 원내 대표들끼리 일단 또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복귀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러던가요? 그런 말은 아닌데요. 언제 복귀하겠다는 말이 정확하게 없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혹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그런 시도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내 수석에 제가 알기로 주호영 대표가 있는 사찰을 찾아서 10시간 제가 가는 데만 10시간 걸렸다고 들었는데요. 네, 찾아가서 만나뵈려고 했고요. 네. 그러나 만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원내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만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만약에 18석 그냥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라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18석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한다면 책임 정치를 해라 이런 뜻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1차적인 분석이겠죠. 표면적인. 자, 어떤 국회가 되겠습니까?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안에 원내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추경이라는 정말 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상임위를 가져와야만 또 추경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텐데요. 사실 모든 상임위원장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온다고 해서 저는 특별한 성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헌법기관인 것이고요. 상임위 자체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단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끌어가는
일종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우리 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훨씬 당정청 간에 더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겠지만 국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뀐다든지 정말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호영 대표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18개를 니네가 다 가져가라. 대신에 책임 정치해봐라. 우리가 끝까지 철저히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임 정치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집권여당으로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무, 당위 이렇게 보는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12개 상임위원장 나머지 남아있는 거. 일단 민주당이 먼저 가져갔다가 3차 추경 먼저 처리하고 이게 급하니까. 그리고 나서 야당 몫을 다시 선출해서 돌려주자. 이런 얘기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중이라는데 맞습니까? 원내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추경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부탁을 떠나서 지금 진짜 어떤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경제적인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하루하루가 급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은 어떻게라도 통과를 저희가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얘기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달 안에 3차 추경안 통과가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안 하든 되겠군요. 저는 추경만은 지금 네. 미래통합당이 정말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함께 하기를 요청드리겠지만 정말 끝까지 국회에 대해 보이콧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과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남북 정세가 악화가 되니까 야권 일부에서 핵 무장론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정말 이거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을 당장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만 해도 용인하겠습니까? 네. 바로 무역 제재와 한미 동맹 균열을 가져오는 파기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국제사회 고립을 바로 초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백 의원님께서는 이 남북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인 네.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의 그런 강경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 같은 거 사실 지금 당장 나오기가 좀 어렵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이 쌓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지금 이 한명수 전 총리 비리 사건 조사 관련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히 여쭤보겠는데요. 이 지금 현재 검찰과 법무부가 이 증언 강요 검사의 이런 증언 강요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이게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과 그런 것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1차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 대검 감찰부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의 공동조사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향후에 갈등이 빚어질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타협안이 낫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거를 뭐 꼼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이 증인들에게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권의 문제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검사의 비위나 검사의 잘못된 범죄라고 봐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이제 검사의 비위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70번이나 이게 70번 이상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 그것을 이용한 사실 70번이나 부른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해봤지만 여러 번 부르게 되면 인간적인 관계가 또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단순히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한다면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정말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사의 직권남용이고요. 형사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두 쪽 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느 쪽에다가 배당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아니, 그것은 이제 수사를, 일단 지금 조사가 들어갔으니까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 해봐야지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네. 자체를 어디서 해요, 그럼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이미 대검 감찰부와 인권감독실에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요. 저는 공동조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주안점이 이쪽은 어떻게 보면 대검 감찰부는 검사의 그 직권남용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인권지검은 인권 침해 여부에 맞춰질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서로 조율하고 서로 그런 과정에서 더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네. 양쪽 기관에서 충분하게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 논란이 여권에서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자진 사퇴 주장이요. 청와대나 당의 어떤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네. 실제로 그 윤석열 총장이 결단할 문제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어떤 여권과의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 볼 때 저는 지금 검언 유착 사건 이것이 정말 윤석열 총장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벌써 검찰 내부에서 네. 전문수사 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 그리고 수사팀과의 대검과의 갈등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 구조를 놔두고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왔던 모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와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뵐게요.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좀 낯설어요.
예? 교수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낯설어요. 아, 좋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교수님 이제 제일 전문 분야 우리 북한 관련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1,200만 장과 풍선 3,000개 등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6.25를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까 이 전에 그렇다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 혹은 뭐 늦게는 모레라도 이렇게 뿌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대남전단 뿌리면 우리나라 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왜 이런 걸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글쎄, 저는 북한이 그런 발표를 해서 백해무이간 비라노론 남북 공의하지 말자. 네. 이렇게 했는데 네. 문제는 바람입니다. 바람. 네. 예. 동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풍이 불면은 다 북한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네. 바람아 불지 마라. 네. 동남풍아 불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4.27 판문점 선언 2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가 심란하다, 네. 어렵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위험하게 봅니다. 차라리 북한 쪽으로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 북한이 이렇게 열심히 하네. 이래서 자기네 자기 만족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일부 탈북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도 사실 우리나라로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휴전선에 다 예. 붙여 있고. 네. 그래서 거듭 밝히지만 북한에서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4가지 대남 조치를 하겠다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비라살포, 대남살포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경 군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남북이 이렇게 마주보고 열차가 달리면 결국 충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말고 북한에서도 하지 마라. 특히 제가 김대중 대통령 5년간에요. 이제 주말에 북한산을 가면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산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도 그것도 뭐 신고도 하지 않고 네. 아무 무반응이었어요. 21세기에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이제 뭐 별 효과도 없고 이런 그 대북전단 살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응징과 보복의 시간이 다가왔다. 역지사지를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 현직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다. 이러면서 법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장판사의 네. 견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네. 모든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그렇죠.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파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2016년 3월 비라 살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다. 네. 해서 패소 판결을 했어요. 네. 제가 안 된다는 판결이죠. 네. 그리고 현재 실정법도 되지 않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실상 입법 예고도 된 상태인데 네. 왜 부장판사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튀고 싶었던가 봐요. 튀고 싶었던가 보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그 연천에서 우리 삐라 살포 때문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국민의 위험에 빠졌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네. 그렇게 본인들이 삐라 살포하게 되면 대북전단 살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2014년부터 시작된 재판인데요. 네네. 1심, 2심에서 다 해서 판결 받은 것을 네. 대법원에서도 확정했는데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그 남북관계 현재 지금 악화되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도 고민이 매우 깊을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스트라다무스는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등과 함께 오찬 대통령하고 오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 네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이미 뭐 언론에 밝혔지만은 밝히지 않은 건 없나요? 이제 그건 말 못합니다. 네. 뭐 중요한 거 다 우리 전 통일부 임동원 장관을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네. 전 통일부 장관과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문정인 정용 네. 정부 측 인사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수차 밝혔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들이 비핵화에 합의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룩하지 못했다. 이런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언론에서 밝혔었는데 네. 이 볼턴 그 하노이에 볼턴이 나타나서 결국 자기 회고록을 믿는다 하더라도 네. 이게 깨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그 교수님의 조언은 뭐였습니까? 대통령께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네. 상황 관리를 해서 결국 남북미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 하는 의지가 강했고 그 상황 관리의 내용이 아주 훌륭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관리에 대한 내용이 훌륭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지켜만 보면 되나요? 걱정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에서 계속 저렇게 도발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걱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죠. 예.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응 중에 하나가 혹시 그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저도 지금 북한이 가장 큰 위험이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렇죠. 3개월째 배급을 못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처럼 10대 경제 대국도 코로나 3, 4개월 만에 국민재난기금을 지금 추경을 몇 번째 합니까? 세 번째 추경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고난의 행군 시절 6.15 남북 공동선언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 지원해야죠. 그럼 그 당시에 뭐 대통령하고 얘기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그런 내용은 뭐 말할 수도 없고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때 저한테 사실을 잘 안 말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따로 전화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네네.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될지가 좀 우리의 관심인데 우리 박지원 교수님도 통일부 장관 이름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임종석 실장님 얘기 나오고 이인영 의원 나오고 또 설은 의원 얘기도 나오시고 그러던데. 글쎄 뭐 거론되시는 분들이 다 민주당의 중진들이고 그 뚜렷한 대북 정책을 가지신 분들이라 네. 저는 뭐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책임 정치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본인은 아니시고 혹시 야당에서 조금 어느 분을 좀 뽑아서 혹시 통일부 장관으로 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건 뭐 인사권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네. 어떤 분을 임명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쩐지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지 않는가. 안 한다고 그러셨다는데 본인은. 네.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이 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하기 싫어하는군요. 다 하기 싫어하면 안 되죠. 왜 하기 싫으세요? 우리 박지원 교수님도 안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인영 의원도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저는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아, 또 시키면 합니까? 네. 아니 그냥 뭐 정치자들에게 재밌는 얘기로 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하면 좋죠. 그러나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잘 검토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다 그냥 다 줄 테니까 민주당 알아서 하세요. 내가 돌아가더라도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민주당이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 협상을 좀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지요. 저는 어젯밤에 KBS TV 더 라이브 11시 프로그램에 나가서 남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전해 주시는지 참. YTN 외에도 얘기합니다. 네, YTN 꼭 말씀하세요. 예. 예. 이재호 통합당 고문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만약 어제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네. 저는 오늘까지라도 돌아와야 된다. 들어와서 김태년 대표에게 이제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주호영 대표가 집과하고 네. 사찰로 돌아다니는 것을 알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라. 우리는 하지 않겠다. 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6월 말까지 좀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 추경안을 심의하자. 네. 그래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어려우니까 우리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나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목요일 날 본회의가 소집되니까 그때 오겠다 하면은 정치는 타이밍인데 네. 국민들도 어떻게 제1야당 원내대표가 100석이 넘는 그런 책임이 막중한 원내대표가 이렇게 경제, 대북관계 팽개치고 절로만 돌아다니냐 네. 하는 역풍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나와서 네. 협상을 하고 그러한 선언을 하면은 민주당이 부담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만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충분한 협상의 시간 네. 그리고 사찰 집거에 대한 시간을 드렸는데도 계속 나타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때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안 때리면은 그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다 끌려다니냐.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에 원구성을 맞춰야만이 네. 7월 4일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과 대북 관계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나오고 민주당은 때려라. 예, 알겠습니다. 나오고 때려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교수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뵙겠습니다.